서른 의원님께서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정치 시작할 때부터 존경했는데 그동안 상임위도 다르고 가까이 갈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저를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서른 의원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응원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삼석 의원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제가 21대 국회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그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우리 당을 당선시켜 주셨을 때 내가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무엇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공부 모임을 하자. 그래서 그 2020년에 지금같이 거리두기가 강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특히 중국이 가까이 있고 북한 문제 그리고 통일 문제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특강을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근 한 2달 하다가 정기국회 들어서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회의장을 쓸 수 없게 돼서 중단이 됐습니다. 대선이 바쁜 와중에 우리가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이런 특강을 하면서 좀 한가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대선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 미래가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막연하게는 알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걸 잘 모릅니다. 제가 은행에서 25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금융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신, 수신, 외환, 특히 저는 증권팀장까지 해서 주식 문제 돌아가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으나 이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국회에서 오늘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특히 전문가들한테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곧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2년 동안 멈춰있던 내수경제, 소비심리 회복과 불평등, 저성장이라는 산적해 있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이런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선거 결과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방향과 전망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은 국내외적으로 국내 경기 경제를 유발했던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걸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승인 교수님의 오늘 강연은 다가올 대전환 시대를 대비 어려운 국내 경제 원인과 그의 해결책을 미리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특강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강연을 맡아 진행해 주실 전성인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인사말을 하는 동안에 우리 가방이 소속이시죠? 양정숙 의원님 들어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준 높은 강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는 그 시대 사회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그거를 가라앉았던 걸 이렇게 흔들어서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가지고 해법을 찾는 그런 사회적 과정을 저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밑에 가라앉았던 것들을 꺼내기 위해서 선거의 어떤 프레임을 정하고 캐치프레이즈를 정하고 이런 큰 그림을 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정무팀 혹은 전략팀
이런 데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여러 캐치프레이즈를 정하는데 어떤 것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탁 울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에는 이거 뭔가 굉장히 특징적인데,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저기 써 있다는 게 다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코드 하나를 띵 하고 울렸다는 그런 뜻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반값 아파트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기억 못하시지만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은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정주영 명예회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많은 재벌 회장들이 정치와의 거래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고 본인이 직접 혹은 본인이 주도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를 통제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우중 대우 회장은 무슨 의숙, 정경의숙 뭐 이런 의숙을 만들어서 내가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겠다 그랬던 적도 있고, 뭐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가 돼서 정치판에 뛰어들었죠. 그리고서 했던 공약이 반값 아파트 공약입니다. 엄청나게 잘 먹혔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 저보다 더 정치에 고수들이 계시고 그거 웃기는 소리였다 이렇게 또 반론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수의 가슴에 울림을 줬습니다. 교통체증은 경부고속도로를 복층화하겠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뭐 바닷가도 배를 뭐 이렇게 침몰시켜서 항만을 뭐 만들고 뭐 5만 분의 1지도 맨날 나오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가서 모두 설득했다. 한다면 한다. 그래서 반값 아파트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반값 아파트가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그 공약이 왜 울림을 줬는가. 그때도 주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였고, 그 문제를 현 정치층이 여건 야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의 후보로 나온 후보가 저 공약 하나로 부상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부자에게는 세금을, 가난한 자에게는 복지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우리나라 진보 정당의 명제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보 정당의 경제적 지향점을 잘 요약한 명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2022년 오늘 가난을 마주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명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주로 아마 민주당과 관계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서 말하는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땅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 때려서 그 돈 갖고 기본소득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대충 이해하기로는 저는 그런 식으로 알아들었어요. 뭐 더 심오한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에게는 세금을, 땅 가진 사람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네, 부자죠? 예.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지를. 네. 굉장히 비슷하죠.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 다음에 747, 이거 누구 공약이었죠? 이명박 공약이었죠. 747 띄우겠다. 비행기가 이제 747 전보 비행기가 이제 뜨고 그러는데, 에어버스 380 나오기 전에 대표적인 이제 어떤 우람하고 웅장한 그런 이륙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비행기였죠. 이게 뭐 7위에 뭐 몇 퍼센트 성장에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뭔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다스가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먹혔어요. 민주당이
선거 전날까지 박영선 의원이 그 영상 터트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붙들고 늘어졌지만 국민들은 웃기지 마라. 난 잘 사는 사람 찍을 거야.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장 선거 요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구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백약이 무효였죠. 네. 그런데 그 저 747 뭐 수치론에는 성장률 공약 이거 허황되다 얘기했지만 저게 먹힐 수 있었던 근저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걸 아주 잘 요약을 했다. 그다음에 저녁이 있는 삶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이거는 손학규 캠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마 2012년, 11년, 12년 그 대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야, 이게 무슨 공약이냐? 이게 공약은 뭐 공정 뭐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뭐 서해안 개발 뭐 이렇게 나가든지 뭐 이런 거 해야지. 저녁이 있는 사람 이건 뭐냐? 그랬는데 그게 지금은 40대 50대가 된 그 당시에 30대 40대 그 평범한 샐러리맨들의 마음을 쿵 하고 때린 거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뭐 근로시간 뭐 세계 최장 뭐 거의 그런 데 흘러다니면서 짓눌려서 사는 그런 가장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내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삶, 또 다른 미래, 인간다운 삶 이런 거를 전달을 했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747이었다면 먹고 사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그걸 내가 보장해 주겠습니다. 이걸 때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3부작이 있었다는 거죠.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더라요? 휴가가 있는 삶이었던가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비슷한 뉘앙스였어요. 어디 공항 건설해 주겠습니다. 맨날 나오죠. 예, 공항을 이미 건설 중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신공항. 예, 대표적인 지역개발 공약이고 갈라치기 공약이고 여야가 다 써먹었던 그런 공약입니다. 다음에 규제 완화, 줄푸세, 줄이고 풀고 세운다. 뭐 보수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어려워질 것 같으면 재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샴페인 잔 들면서 우리가 남이가 돈 많은 게 죄냐? 뭐 고용을 위해서는 지옥이라도 가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런 사회상들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의 사회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저는 첫째, 성장이 이제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한 번도 얼마 전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명제일 듯합니다. 경제 성장률은 언제나 양수였어요. 우리들의 기억에 한 번 음수였던 적이 몇 번 있었죠. 그 1980년대 광주 사태 나고 그 군부 통치가 시작되던 그때 또 뭐 97년 외환위기, 2007년 8년 국제금융위기 뭐 이런 때 몇 번의 일시적인 이벤트를 제외하고 경제 성장률이 음수라는 것, 내일이 오늘보다 못하리라는 것,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한 번도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리고 계층 간 갈등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고질적인 또는 망국적인 기존 갈등에 덧붙여졌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고질적이고 망국적인 갈등은 뭐였습니까? 영호남 갈등, 지역 갈등, 망국적인 지역 갈등, 뭐 이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정책도 폈잖아요.
굳이 거기다 더한다면 노사 극한 대립, 이럴 수가, 뭐 이런 거 있죠. 자본과 노동의 대립. 그런데 그거 못지않은 대립이 세대 간 갈등입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간의 갈등. 소통이 안 되고 도대체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저도 대학 교수를 하고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주로 맞이하고 가르치고 뭐 3, 4학년 졸업생도 보지만 저도 젊은 사람들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국공 사태. 저는 처음에 이거 뭐 괜찮은 거 아니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뭐 안 한 것보다 훨씬 낫다. 근데 이제 젊은 층들이 막 불공정하다고 반대했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문 닫고 정규직화하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딱 그 위에 퍼질러 앉아 있으면 딴 사람들은 못 간다.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뭐 하나의 얘기겠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게 불공정하다. 이런 거 기성세대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야, 남북한 단일팀으로 같이 뭐 한반도기 파란색 흔들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일부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 뛸 수 없다. 그게 불공정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사고방식만 안 맞는 게 아니라 경제적 베이스가 맞지 않습니다. 노년층은 어떤 층인가요? 근로소득 많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원천은 뭔가요? 축적한 자산, 아파트.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뭘 공급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레이버 서비스, 노동 서비스를 공급하고 쉽게 말해서 알바하고 월급쟁이에서 돈 버는 겁니다. 집 없어요. 소득을 버는 사람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세대 간 갈등의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입니다. 그냥 아이스하키 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국공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경제적 베이스가 다르고 그것이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 개념에 관한 가치 혼돈 현상입니다. 뭐 이번 정부가 공정한 정부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선거를 정권 교체를 위한 선거라고 규정짓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을까요? 왜 공정한 정부를 표방했던 정권에 대해서 갈아엎자는 사람이 과반수냐? 저는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과정이 공정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면서 현 정부의 법무사법행정을 했던 사람들에게 검찰에 고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왜? 불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 사회는 많이 갈라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무엇이 공정한가에 관해서 진짜 민감한 주제들이 맨 밑바닥에 있던 민감한 주제들이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공정이냐를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서로 진영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 자본이 실종됐어요. 신뢰 자본이라는 건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 써먹은 그런 단어입니다. 왜 그쪽 단어를 갖고 왔냐? 그렇지만 신뢰 자본이라는 건 박근혜 정부가 쓰기 이전부터 중요한 어떤 현대 사회의 덕목이었어요. 그걸 박근혜 정부가 갖다 쓴 거죠. 신뢰 자본 뭐 신뢰 정부 몇 점 0 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사회적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 뭐 파동 이런 거 많이 들으시죠?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뭐 이런 거 인터넷 SNS 알고리즘이 자기가 듣고 싶은 뉴스를 그냥 강화할 뿐입니다. 딴 사람 내용은 틀린 거고 본인은 그거를 명백하게 구분할 만큼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와 적으로 나뉠 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인터넷 언론을 다 정부가 통제해서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건 파란색이야. 니네 파란색을 빨간색이라고 말하거나 빨간색을 파란색이라고 말하는 놈은 다 감옥 보낼 거야. 이러는 게 해결책도 아니죠.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뭐 다른 유럽에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일본에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현대 정보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신뢰 자본은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진실은 잘 밝혀지지 않고 아까 이제 이 의원님께서 갈등 해소 비용으로 그중에 몇 프로만 올바른 곳에 투자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맞는 말씀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 걸 발견해야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이번 대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을 보면 신뢰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저는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칼럼으로 제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야당도 지금 마찬가지죠. 야당도 국민들의 비호감도 조사를 보면 여야 대선 후보가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신뢰 자본은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 누가 집권하든들 신뢰 자본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거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품 경제의 창궐입니다. 경제적으로 영끌 투자 이런 말씀 뭐 너무나 많이 들으시겠죠.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 하세요? 요새는 뭐 잘 만나시기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렵지만 몇 년 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좀 주부님들, 자매님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저 때는 그랬습니다. 요새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여자분들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집 얘기. 물론 남편 흉 한참 보죠. 그 다음에 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들 교육 얘기, 그 다음에 다시 집 얘기.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어떨까요? 요새도 저는 뭐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심이 아파트로 쏠린 사회. 특별한 건설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로 투기가 몰린 적은 많지 않아요. 반값 아파트 공약이 다시 나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실제로 약간 변형된 형태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에게가 아니라 특정 계층을 상대로 내가 반값의 아파트 공급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공약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신혼부부, 청년층,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반값 아파트 드리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너무 비싸서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를 몸뚱이 하나 가진 젊은이가 어떻게 사겠습니까? 못 사죠. 그러니까 뭐 삽니까? 싼 거 사자. 비트코인, 주식, 서학개미, 동학개미, 샤테크, 샤넬백 사느라고 줄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명품에 이렇게 정신이 없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 상당수는 돈 벌려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오늘이 샤넬백은 제일 싸다. 왜? 조금 있으면 10%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줄을 10시간 기다려서 400만 원 들여서 샤넬백 사면
내일이면 440만 원 된다. 내가 어디 가서 10%짜리 수익률을 올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한국판 튤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회. 이게 저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몇몇 가지 기초적인 왜 이런 일이 됐느냐, 뭐 위정자가 잘못했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흐름이 밑바닥을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가 인구입니다. 제가 아까 노령화가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인류가 신석기 혁명 이후로 어떤 의미에서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원숭이에서 현생 인류가 돼서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서 밖으로 나온 이래로 인구 전체가 이렇게 늙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늙은 인구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기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빨리 노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저 밑에 있는 저 청색 그림표 밑에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진 저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피크를 일찍 쳤죠. 그런데 저 위에서 더 나중에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이제 축축 처지는 저 두 나라가 한국과 중국입니다. 그중에 빨간색이 한국이에요. 한국은 중국보다 먼저 떨어지고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일본이 20년 전에 걸었던 그 길에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커다란 추세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저거를 늦추거나 아니면 저 트렌드 하에서도 어떻게 노령화가 갖고 오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볼까,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을 뿐입니다. 노령화의 핵심은 뭔가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빵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아파트라는 이름의 콘크리트는 잔뜩 있고 그 콘크리트 위에 사람들은 깔고 앉은 사람들은 잔뜩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빵은 점점 조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는 GDP에 들어가지 않아요. GDP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새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입니다. 콘크리트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GDP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빵 생산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빵이 안 만들어지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조그만 빵을 갖고 콘크리트 더미 위에 올라앉은 사람들과 길바닥에 앉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빵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콘크리트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빵을 많이 만드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럼 이 정책에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앞에 슬라이드는 노령화의 정치적 의미였습니다. 경제적 의미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노령화의 정치적 의미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뭐 지렁이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그래프의 세로축은 18세 이상 인구 중에 50세 이상 인구의 비율입니다. 즉 일종의 이제 18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 노령층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18세 이상을 유권자라고 해석하면 유권자 중에 노령 세대 2030이 아니라 50세 이상의 노령층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제가 그 50%라는데 빨간 줄로 가로줄을 찍 거놨죠. 거기보다 위쪽에 있는 시기는, 그런 나라는 노령층의 비율이 유권자에서 50%가
넘는 나라, 넘는 시기입니다. 한국은 얻은 거냐? 잘 보기 어렵지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비슷한 게 두 개가 보이죠? 어떤 거냐면 맨 밑바닥에서 쫙 올라가는, 나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올라가는 거 말고 밑바닥을 기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저 나라가 한국이에요. 50% 끊고 올라갑니다. 저 50%를 끊을 때가 언제냐? 대충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입니다. 2022년의 선거 50세 이상이 유권자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물론 뭐 밑에 선거법 개정에서 밑에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지만 밑에 사람들 얼마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진짜로 머릿수를 센 것인데 실제 선거에는 이제 투표 참여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하고 누가 더 투표 참여율이 높은가요? 나이 든 사람들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선 뭐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투표 참가율 생각하면 이번 선거는 또는 뭐 지난 선거부터도 그렇지만 노령층이 폴리티컬 헤게모니를 가진 선거입니다. 그러면 노령층이 선거에 다수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빵을 많이 만드는 또는 빵 만드는 계층의 머리를 쓰다듬고 콘크리트를 깔고 앉은 계층에 좀 약간 좀 자제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먹힐 거냐. 다수당이 50세 이상인 상황에서 누가 콘크리트를 깔고 앉아 있나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계층입니다. 주로. 물론 할아버지가 부자인 젊은 사람은 콘크리트 깔고 앉을 수 있죠. 그러나 주로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누가 빵 만드는 사람입니까? 주로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좀 빵 만들게 해주고 당신네들 좀 잠깐 해라. 싫은데? 나 딴 후보 찍을 건데?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 그게 이번 대선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장벽이 더 심하게 나타날 거다. 이거는 어느 당이 이기느냐 지느냐를 떠나서 아까 봤던 그 슬픈 트렌드, 골짜기로 향하는 그 슬픈 트렌드를 정책적으로 정치적 결단으로 얼마나 이렇게 좀 부드럽게 완만하게 가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그러면 저게 잘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빵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빵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콘크리트는 뜯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처럼 뭐 과자로 만든 집 위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건 결국은 빵입니다. 근데 빵이 부족해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콘크리트 값은 높고 빵 값은 싸면 빵을 만드는 사람만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빵을 많이 만들고 빵 만드는 속도가 매년 더 빨라졌어요. 매년 더 많은 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는 빈곤이라는 단어를 잊은 듯이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1980년대 중반부터 뭐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현대인력개발위원회, 뭐 인력위원회, 삼성인력위원회 이런 데서 이과생 공공명, 문과생 공공명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몇천 명씩 소위 말하는 재벌기업이 뽑았습니다. 지금은 다 합해서 한 3만 명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노령층, 아까 아파트 깔고 앉아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파트를 깔고 앉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노령층인데 갑자기 우리 사회는 아파트를 가진 계급과 아파트를 갖지 못한 계급이 됐는데 젊은 사람은 변명이라도 있어요.
나이 든 사람 중에 아파트를 갖지 못한 사람은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살았냐와 무관하게 너 아파트 없지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아파트 없이 살아가야 되는 노령층, 근로인컴도 없어, 아파트도 없어, 뭘로 삽니까? 거의 모든 청년층이 잠재적 빈곤자입니다. 왜? 성장에 대한 전망이 없는데. 앞으로 청년들 나이가 얼마나? 2030 25세라고 30세라고 생각해 봅시다. 2030을 20세부터 39세라고 치면 30세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90세? 그럼 60년을 살아야 돼요. 그 중에 일정 기간 동안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면서 60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 없이. 성장 전망도 매년 1%, 2%, 4% 성장하는 경제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잡 뛰고 알바 뛰고 최저임금 뛰고 이러는 거죠. 장년층 직장 생활하고 잠깐 잊고 있습니다. 나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정년 단축하에서 4, 5종, 5, 6도 돼서 퇴직하는 그날부터 가난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요. 아파트 사놨으면, 그리고 그 아파트에 월부금을 갚지 않으면 뭐 아파트 팔아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6개월 지나면 빈곤층 됩니다. 저는 이제 저보다 집사람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집사람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대학교에서 월급에서 이제 사학연금 수령자가 됐습니다. 소비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스테이터스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너 나가, 당신 나가 그래갖고 50대에 아직 아들, 딸 결혼도 못 시켰는데 나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 뒤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누가 가난한 자인가를 따지는 것보다 누가 가난하지 않은 자인가를 따지는 게 더 쉬울 정도입니다. 아파트 가지고 있고 아파트 가지면 이익이 되는 체제를 유지할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한 계층이, 물론 뭐 재벌 총수는 아파트 안 갖고 있어도 단독주택 가지고 있어도 부자죠. 그러나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적 영향력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지탱할 수 있느냐. 이처럼 오른 것이 만약에 거품이 껴있다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전에 이 슬라이드 잠깐 보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성장과 재분배가 중요합니다. 성장은 뭐냐? 빵을 많이 만드는 거고요. 재분배는 동일한 빵을, 사회적으로 주어진 빵을 좀 더 이렇게 형평성 있게 분배하는 거죠. 우선 빵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럼 앞으로 빵을 많이 만들 수 있느냐? 어두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생산하는 고소득자보다 생산하지 않는 부자를 우대하는 사회. 저게 뭔 말이냐? 말장난 아니냐? 고소득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인컴이 많은 사람. 부자는 뭐예요? 아파트가 많은 사람. 무슨 말인지, 월급 통장에 매달 2천만 원씩 찍히는 사람, 1년 연봉이 3억인 사람과 30억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를 우대합니까? 세금 정책을 볼까요? 세금 내는 게 죄인이냐 그런데 세금을 뺨을 때린다는 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누구 뺨을 때리고 있나요? 연봉 2억인 자 세율이 높나요? 아파트 30억 갖고 있는 사람 세율이 높나요? 아파트 가지라는 겁니다. 가장 사람들이 비참하게 여길 때가 뭐냐면, 내가 그래도 공부 잘했는데, 그리고 공부 잘하면 뭔가 좋은 미래가 열릴 줄 알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재무 관련 자격증 따고 자산 관리하는
금융업종에 딱 올라가서 이제 양복 딱 입고 레니어드 이 목줄도 달고 그리고 자산운용업 하는데 갖고 온 사람이 내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이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 좀 관리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수익 관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 수고했다고 연봉 2억 받아.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억이야. 아무것도 안 해. 나 열심히 저 사람 재산 운영해주고 있어. 근데 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100억을 모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서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 살까?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빵이 만들어질까요? 잘 안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누가 이쁘고 미운 걸 떠나서 결국은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빵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 과잉화에서 자본을 노동보다 편향적으로 우대한다. 자본이 부족할 때는 자본을 우대해야 돼요. 박정희 때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고 양질의 노동력은 풍부한데 자본은 희소했던 시절. 지금 자본은 넘쳐납니다. 사람 모자라서 인력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굴 우대해야 돼요? 사람을 우대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자명한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대충의 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득권 찬스를 현금화한다. 저는 한때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은 시민단체 활동에서 물론 사안에 따라 같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뒤로 물러섰어요. 한때는 그 사람들이 내 가족만큼 가깝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뭐 진영 논리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득권을 현금화한다는 현상을 보고서 야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웠던가 결국 돈이었나? 그 돈도 뭐 이상한 데 낙하산으로 가서 월급쟁이 받는 거는 그래도 상관없는데 뭐 이상한 펀드에 막 가입하고 이상한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좀 아닌데 그것은 빵 만드는 행위와 관련이 없을 때 이런 풍조가 만연된 사회는 빵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그것이 이번 대선의 명제죠. 그래서 재분배, 아까 이제 갈등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분배 왜 필요하냐? 우리 언뜻 생각하면 공정을 위해서, 형평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을 때, 한가할 때, 그럴 때 하는 거다. 지금은 경제 위기다. 그러면 일단 빵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언제 한가할 때 형평하자. 재분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다 같이 가난하게 살자는 거냐, 공평한 가난을 원하는 거냐, 이런 형제 많이 해요. 불공평하더라도 더 많은 빵을 원하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공정함이 성장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선결 요건입니다. 그 밑바닥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제가 아파트만 깔고 앉으면 그래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어쩌면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른다. 아파트값 떨어지게 하는 정책하면 때려주고 그런 관료들 여론으로 아파트 갖고 있는데 비용을 높이는 뭐 종부세건 재산세건 뭐 뭐건 간에 그러면 반발하고 폴리티컬 영향력 나 딴 사람 찍겠다 할 수 있습니다. 1987년에 뉴질랜드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호를 해줬습니다. 영국이 한때 영국이 잘 나갈 때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사업은 뭐 양 그거죠. 사람 머릿수보다 양 머릿수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양고기, 키위 뭐 이런 게 이제 뉴질랜드 특산물이죠. 그걸 영연방에서 사주고
영연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뿌려줬어요. 브리티시 커먼웰스. 그런데 영국이 가난해지면서 영연방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뉴질랜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그런 과거의 남의 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보조에 힘입어서 구축했던 여러 가지 부조리한 구조들은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당 정부가 집권했던 초기에 이제 붐이 막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우징 프라이스, 이제 주택 가격은 여기다가 안 그렸는데요. 일단 가장 드라스틱한 게 주식 가격이고, 뭐 주식에도 지금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에서 영끌 투자하신 분들 많으니까. 빨간색이 뉴질랜드입니다. 하얀색은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예요. 미국보다 뭐 굉장히 빨리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졌죠. 그러다가 두 번째 올라간 저 봉우리가 1987년 10월입니다. 1987년 10월 19일에 미국에서 다우존스가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하루에. 블랙 먼데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뭐 20%까지는 아니지만 15% 떨어졌어요. 그게 블랙 튜즈데이예요. 문제는 뭐 언뜻 생각하면 그래 뭐 미국이 기침하니까 저기서 뭐 감기 걸렸네. 근데 뭐 미국보다 덜 떨어졌으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좀 더 길게 바라본 거예요. 하얀 거는 떨어졌다가 처음에 이제 쭉 떨어지지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수준, 물론 최고 수준보다는 낮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버티고 껄쩍껄쩍껄쩍 이렇게 하죠. 빨간 걸 어떻게 됩니까? 저기 뉴질랜드예요. 100을 뭐 그 직전을 100이라고 했을 때 쭉 떨어져서 88년 초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2월까지 시점에서 전고 대비 55%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00이 45가 된 거예요. 반토막도 안 되는. 삼성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뭐 8만 전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4만 전자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3만 5천 전자. 집값도 똑같았어요. 경제가 빵을 못 만드는데 아파트 가격이 높게 평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빵을 먹어야지 사람이 사는 거니까. 아파트 많고 빵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저렇게 6개월 만에 무지막지하게 6개월도 아니죠. 10월부터 시작해서 2월이니까 4개월 이렇게 무식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뉴질랜드는 어떻게 되냐? 뉴질랜드는 망했냐? 안 망했어요. 뉴질랜드는 저때 각성을 하고 굉장히 과감한 경제적 개혁을 했습니다. 물론 그 경제적 개혁은 노동당 시점에서 했던 거고 뭐 보기에 따라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혁을 하라는 뜻이지 뉴질랜드가 했던 개혁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만능이다, 규제 완화 줄푸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혁의 내용과 대상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고 픽업을 해내야 돼요. 다만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이유는 개혁을 안 하면 적골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제를 보면서 절벽을 보면서도 자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구조에 빠져 있다. 인구 문제 때문에. 올해 대선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갈등 국면이 시작되는 대선이다. 이제까지의 갈등, 영원함 갈등, 노사 갈등, 이런 해묵은 갈등에 더해서 세대 간 갈등, 그리고 빈곤,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고 2030이 뭐 문제인 것처럼 지금 정치권은 혈안이 됐지만 실제로 밑바탕에 있는 가장 큰 정치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계층은 50대 이상, 또 조만간 60대 이상의 노령층이
폴리티컬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고, 그것이 2030의 목소리가 겉으로 튀어나오는 계기가 된 거다.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약자예요. 강자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2030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많이 들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약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2년 대선의 과제는 노령층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정치적 또는 경제적 구조를 개혁할 건가, 그것이다라는 거고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 진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뉴질랜드 경제 개혁을 이끌었던 로저 더글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기에 따라서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개혁을 해서 어쨌든 개혁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인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unfinished business입니다. 미완의 개혁. 오른쪽은 브라질의 대주교예요.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 참고 자료 여기 가지고 계신 참고 자료 첫 페이지를 보면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카마라 주교라는 분인데요. 브라질 대주교고,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보스턴에서 했는데 보스턴 전철역에 어떤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아까 가슴을 때렸던 여러 프레이즈처럼 제 가슴을 쾅 때렸습니다. 거기다 적어놨는데, 사람들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면 나를 성자 또는 성인이라고 부른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고 물으면 나를 빨갱이라고 부른다 라는 게 이분 말씀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해방신학자였는데요. 굉장히 그 어떤 갈등, 인권, 갈등 해소, 빈곤 문제 해결, 인권 신장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도 잘 세우고 또 개혁의 전략도 잘 세워야 우리 한국사회의 어떤 문제를 대전한 게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